자, 오늘 강의할 부분은 신의 숲 왕예산, 신의 숲 왕예산 낭산입니다. 낭산. 이리 낭자를 써서 낭산인데 아마 경주 분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문화재에 관심이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경주에 남산이 있는데 왜 자꾸 낭산이라 하지? 그래서 아마 경주 남산을 특히 저 같으면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저 선생님은 경주 남산을 낭산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문화재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낭산, 이리 낭자를 써서 낭산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시 전체에서 봤을 때 그 신라 도시의 왕궁인 중심이 금성은 어딘지 위치가 이렇게 불명확하지만은 월성만큼은 신라의 오랫동안 궁성이었다. 그리고 이 궁성이 있으면은 도시라는 것은 고대에 무엇입니까? 그 왕이 살던 왕궁이 있고 또 왕들이나 최고 귀족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이 믿었던 신전의 세계나 또 무덤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현대나 고대나 모든 도시에 가장 특징적으로 이렇게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월성이 중심이 왕궁이었으면은 여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대릉원이죠, 대릉원. 노소, 노동동, 고분구를 포함해서 이 대릉원, 이 가운데는 천마총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가까운 지역에는 아마 4, 5세계 그 무덤의 공간들이 대부분 씌워져 있습니다. 또 고대로 갈수록 살던 곳과 무덤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동기 시대 주거지 조사를 해보면은 주거지 주변에는 대부분 다 지성묘도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까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삶과 죽음의 공간이 인접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 서쪽 부분에 아마 이렇게 무덤이 있었으면은 동쪽 부분은 황룡사를 비롯해서 이 낭산 일부는 신라시대에 굉장히 신성했던 곳이다. 왜냐하면 흔히 낭산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선덕여왕 때 신라의 27대 선덕여왕이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 물어달라. 그죠? 도리천. 그래서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낭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리천이라는 것이 부처님 세계로 오르는 30세계의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 전체를 표현한 것이 산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그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찰에 금당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대자를 전체 높은 이게 단을 수미단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입구가 출입구가 사천왕문 지나면은 도솔천, 사천왕문 33단계 중에 사천왕 위에가 이제 도솔천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이제 굉장히 불교에서 신성시하던 그런 산이었다. 그래서 아마 황룡사나 낭산 일대가 신라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신앙의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낭산이란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이제 신라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이렇게 하듯이 뭐 바람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신라 사람들도 이름을 아마 특징적인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친 산에 그 질부 이렇게 보통 표현하듯이.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기에는 이렇게 성시 같은 걸 나중에 나옵니다만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박역거세, 박역거세는 기원전 57년에 신라를 씌우면서 원래 시조가 박시성을 가졌구나. 박에서 깨어나서 아래에서 깨어나서 이제 박역거세구나. 아니면 또 금괴짝이 나왔기 때문에 김알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성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0년 정도 신라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300년 지나서 일반적으로 귀족층들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계통은 박씨계통이다. 우리 집안 계통은 김씨계통이다. 해서 성을 어떻게 거꾸로 올려서 소급해서 시조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바로부터 시조가 이렇게 성씨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또 우리나라 성씨들은 굉장히 뭡니까? 남성, 여성이 굉장히 평등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시집가도 자기의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성씨. 김 누구누구 이라면 시집갔어도 남편 성이 박씨임에도 불구하고 김 누구누구로 이렇게 호적이 등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성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시집가서 자기 성씨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도 예를 들면 대통령 따지면 조지 부시 대통령
그럼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면은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이야기하고 밑에 나중에 두 번째 대통령 되는 것이니까 리틀 뭐 부시라든지 아니면 뭐 선 부시라든지 이렇게 대부 붙이고 또 집사람들도 뭡니까? 부시 집안의 가문에 시집갔기 때문에 로라 부시, 부시가 항상 붙습니다. 일본에도 가면은 남편 성을 따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성들은 사회적인 운동을 하거나 페미니즘 운동을 할 때는 자기 성을 명함에 본래 시집가기 전에 자기 성을 이렇게 명함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뒤편에 이제 남편 성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명함을 대부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시집가서 자기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는 그렇게 없다. 또 외국에서는 대부분 성씨를 직업으로 많이 만든다. 직업. 목수 같으면 뭐 카펜터스. 저 집안은 목수 집안이니까. 저 집은 브레드. 저 집은 빵을 굽는 집안이구나. 이런 식으로 직업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낭산이라는 이름 왜 지었을까? 보게 되면은 신라 사람들은 생긴 모습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월성 이러면 달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나중에 반월성 이렇게 하고 경주 남산을 금오산 이렇게 하죠. 금오산. 자라오자 씁니다. 경주 남산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자라오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 낭자 쓰기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일이 낭자라고 보통 해서 이렇게 낭산이라 했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 8월 달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낭산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경주박물관에서 이제 특별 전시, 낭산 특별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 의견처럼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모양이 일이 낭자서 낭산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동쪽에 떠 있는 샛별을 낭자라 한다. 그러니까 동쪽에 떠 있는 샛별을 낭자라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해석이 연결돼야 되는데 해석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쪽에는 형상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불교적으로 이렇게 좋은 짐승으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일이 늑대 성냥이 이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긴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 책은 뭐 필요하시면 서점 사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제가 오늘 강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쪽에 남쪽. 그럼 도대체 이게 낭산이 조금 전에 월성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데 어딨냐라면은 여기가 경주박물관이죠. 경주박물관에서 쭉 나와서 요 주도로가 이제 울산 간다. 울산 가로. 울산, 그죠? 불국산 울산 가는 이렇게 도로고 요 삼거리가 우리가 통일전, 경주 남산에 있는 통일전 요 가면 이렇게 수목원 있는 가는 길이고 요 끝에 그 경주시 동천동입니다. 요 라인을 쭉 가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보문단지 불국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언덕, 우리가 흔히 이렇게 조그만 해발 105m 정도 되는 동산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이 낭산은 신라 문화로 들어가는 금광, 그 다음에 또는 신라 문화로 역사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멀리서 이제 남산에서 이렇게 찍었던 그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드론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대부분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주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월 말 10월 초쯤 되면은 이 주변의 전체가 뭡니까? 황금 들판이고 이제 보문단지 가는 길이죠. 가는 길이고 여기 이제 빠지면 이제 순머리 이게 남촌입니다. 요 산 요게 명활산이고 명활성이 있고 요 뒤에가 뭡니까? 보문단지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가게 되면 진평왕릉도 있고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논길로 오늘 산책할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해도 되고 아주 힐링하기 좋은 곳이니까 혹시 추석 연휴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이렇게 가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어디 가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천항사 주차장이 있고요. 대부분 다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자, 이게 이제 남쪽에 있는 부분인데 남쪽에 있는 넘어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곳이 이제 도림사라는 도림사. 우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또 사찰이 도림사예요. 그죠? 도림사. 이 도림사 여기에 어디냐면은 그 보문단지간 사거리 불황사 뒤편 도로에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게 되면 멀리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리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리 낭자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 강의는 이 나흥산입니다만은 앞에 부분은 강이 있습니다. 앞에 강. 이렇게 그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사등이천이라는데 이게 뱀처럼 뱀 덩어리처럼 휘어져 있다 해서 사등이천이라는데 요 부분에 보통 보게 되면은 여기 가려면은 여기 삼거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경주 분들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 가기 건너기 전에 입구에 보면 이렇게 녹록길로 이렇게 있다 보면 요 부분에 빗석이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돌 빗석이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이 하천은 연결돼서 어디로 가느냐? 지난 시간 수업했던 월성 뒤편에 남천으로 이렇게 월정교 쪽으로 강물이 흘러가서 경주 서천, 그 형산강 또 그래서 포항 쪽으로 해서 이제 동해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불국사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 요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장사 벌지지, 장사. 긴 모래밭이고, 그 다음에 벌지지 나중에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다리를 이렇게 퍼져 앉아서 이렇게 버팅기를 보고 이제 버팅긴다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벌지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벌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럼 왜 장사 벌지가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부분이 낭산이고, 요 가운데 숲은 나중에 보면은 망덕사가 있는, 절터입니다. 근데 요 부분을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박재상이, 그러니까 박재상을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으로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이렇게 이제 성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씨가 아버지 성씨를 따랐는지 어머니 성씨를 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요 박재상인 당시에는 그렇게 성을 중요시하게 하거나 아니 딱 정해져 있거나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재상 또는 김재상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박재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신라 사람들은 기록에 보게 되면 앞에 이렇게 뭐 김유신 이렇게 할 때 이름 성을 잘 붙이지 않고 유신 그러니까 재상 이런 식으로 앞에 성들을 대부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재상이 어디냐면 어떻습니까? 박재상이 이제 신라에 56명의 왕이 있는데 17대 나물왕.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예전에 내물왕이라 했는데 그 내자를 이제 그 한학자이나든지 어문학자들이 이제 내자를 나자로 불러야 된다. 당시에 발음을 하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물왕. 역사학계에서는 나물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왕 이퀄 내물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물왕이 이제 있을 당시에는 한 300년대 말에서 그 나물왕이 402년에 죽으니까 300년대 후반 47년간 왕을 합니다. 그 나물왕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300년대 후반에서 그까지는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힘을 쓰냐 이러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이렇게 통제. 왜냐하면 고구려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은 포항 기계, 신광 이 일대까지 신광면 일대까지 고구려의 영역이 이렇게 힘이 뻗치고 그 신광면 일대 같으면 고구려 고분들 쭉 이어집니다. 고구려 고분 스타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 비문 그죠 400년대 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신라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강력하게 하니까 나물왕 때 고구려 사신이 오니까 신라가 이제는 300년 지나고 400년 초 되면 이제 나라의 형태를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볼모로 잡아가지고 볼모로 잡아가려니까 이 나물왕의 아들들이 3명의 아들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뭡니까 이 눌지왕을 나중에 이제 눌지가 다음 그 나물왕이 죽고 이제 다음에 이제 18대가 눌지왕이 눌지를 어떻습니까 대서지 아들 아마 신라의 귀족이 있죠 같은 뭐 친척쯤 될 겁니다. 그 귀족의 아들 대서지의 아들을 뭡니까 볼모로 보내죠. 이 눌지 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성을 보냅니다. 실성을 보내는데 가니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죠? 실성이 볼모로 가서 10년이 딱 걸리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그 되돌아오는 해에 누가 죽습니까? 나물랑이 이렇게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이 뭡니까 나물랑의 아들들이 아직까지도 어리죠. 아직까지 어리니까 왕이 되지 못하니까 뭡니까? 실성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16년간 이렇게 그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첫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면은 셋째 아들 미사은을 또 일본도 강력해지니까 일본을 바로 볼모로 버립니다. 일본을 볼모로 버리고 또 10여 년 지나서 또 둘째 아들 보코를 고구려에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뭔가 나머지 누가입니까? 놀지까지를 보냅니다. 여기 이제 삼국사기의 유사가 차이라는데 그 삼국사기에는 놀지를 보내고 고구려를 보내고 고구려 사람이 연락해서 놀지를 죽이라 이렇게 하고 삼국 유사에는 그냥 이렇게 그 신라에서 죽이는데 고구려 군사를 이용해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놀지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드디어 놀지 편을 들어서 실성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실성이 굉장히 키도 크고 장대하고 굉장히 호탕하고 굉장히 뭡니까? 멋있는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본인이 10년 동안 어떻게 볼모로 가 있던 그 뭡니까? 억울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역으로 이렇게 그대로 해소해 버리죠. 그리고 보면은 사람의 어떤 뭡니까? 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게 잘 이렇게 끊어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늘상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 와서 이제 하는데 드디어 뭡니까? 이제 놀지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보냈던 동생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세히 알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라고 하니까 뛰어난 3명의 신하들과 놀지가 의논해서 합의 본 결과가 뭐냐면은 양산에 오늘날 이제 양산이죠. 양산에 있는 삼양주에 있는 재상이 굉장히 담력도 강하고 언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내서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놀지와 재상이 둘을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 갈 때는 이야기하죠. 고구려는 그때 놀지가 왕이 될 때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은 그냥 말로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 갔을 때는 말로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고구려를 가죠. 고구려를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구려 왕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구우일모. 그죠? 아홉 구자, 숫자, 아홉 구, 소우자, 9마리 소, 9마리 소에 날 일자, 하나 일자에 털 못자. 그러니까 소 9마리 중에 털 한 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 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소 9마리니까 그 털 하나는 어떻습니까? 뽑아도 아무런 흔적도 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 이야기하죠. 우리 왕은 정말로 이렇게 가족들이, 동생들이 헤어져서 정말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왕께서 어떻게? 볼모, 그죠? 보코를, 형제를, 왕의 동생을 보내주신다면은 고구려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미미한 존재인데 우리나라 임금께서는 굉장히 그 성은에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게 이게 데려오는데, 일본에 딱 가려니까, 이게 이야기했듯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역적 모의로, 반란 모의를 서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때 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조금 전에 어떤 겁니까? 벌지지에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율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항 정자리에 있는, 그죠? 정자리 해변가, 바닷가, 그죠? 우리가 그쪽에 이제 율포에 보면 그 언덕 위에, 이게 그 배를 타고 떠났던 장소, 여기 이제 요 비석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벌지지 비석하고 요 시발점 이렇게 비석하고 두 개는 이제 1989년대 그 신라 석굴암 연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 이제는 뭐 연로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씌웠다. 그래서 그 나물랑 위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여기 첨성대 가는 길이고 여기 선도산이고 뭡니까? 첨성대 가는 길에서 월성으로 가는 길에서 보게 되면 무덤들이 있는데 요 뒤에 여기 나물왕입니다. 나물왕이고 뒤에 향교가 있지. 경주 요 뒤편에 경주 월정교가 있습니다. 가까이 분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물왕입니다. 그다음에 벌지지 왔죠? 이 벌지지. 앞에 보게 되면 장사, 그죠? 큰 하천이 물이 흐르게 되면 모래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재상의 그 부인이
남편이 이제 고려에 갔다 와서 다시 일본을 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에 죽으러 가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병이라 하고 싶었는데 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갔는데 배는 떠버려고 율포에서 배는 떠났고 되돌아오는 길에 이 모래밭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망덕사입니다. 그러니까 망덕사 앞에 그 벌지저 장사에서 어떻게 퍼져 앉아서 울면서 통곡했는데 가족들이 그죠? 가족들이 친척들이죠. 가족들이 이제 가자고 이렇게 부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발을 이렇게 버팅겨서 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사 벌지지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당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장사 벌지지에서 뭡니까? 제상의 부인이 어떻습니까?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이제 가지산인가요? 치술령이니까 치술령 그죠? 가지산 끝자락이. 그러니까 요 치술령 언덕입니다. 근데 요 경계 요 위에 치술 그 신모 그 박재상의 부인을 위해서 지었던 이게 절이 있고요. 신모사지라는 절터가 있고 여기 요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높은데 이제 사진이 안 보였으니까 요 뒤에 능선에 따라서 이렇게 요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은 울주군 두덕면이 되고 요 경계선을 내려면 여기 산을 경계선에서 경주 이렇게 외동지 경주 외동 요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울주 두덕과 경주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딱 보면은 여기 이제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 바라보이는 안내판에 요 바라보이는 곳이 뭐냐라면은 경주의 뭡니까? 망부석. 경주의 망부석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요 건너 뒤편에는 조그맣게 있는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헬기 정상 부분이고 보셨던 부분이 여기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은은함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경주 망부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뭡니까? 위에 편편하고 한 30m 되는 암벽 위에 이 동해가 보이죠? 동해 바닷가 이 율포 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밤에 보면 이제 오징어 배들이 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거죠. 이거 설화가 만들어질만 합니다. 그 옆에 조금 전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렇게 관람대가 되어 있고 여기 뭡니까? 망부석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 경계냐라면은 울주문 그 두동면에 이렇게 딱 경계선이 딱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경관상이라든지 전망상을 보게 되면 훨씬 경주에서 이렇게 있는 쪽에서 이제 바라보기 훨씬 더 이렇게 뭐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울주군에서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1984년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단국대 정영호 교수님에게 이렇게 여기에 치술령 신모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 용역을 이렇게 단국대 박물관에 하면서 경계선에 대해서 요 바위에 있으니까 어차피 용역은 울주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새기자 해서 망부석을 새겼습니다. 글자를 84년도 이후에 85년쯤 아마 새겼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새겨서 이제 여기에 망부석 글씨가 새겨져 있게 사람들 여기에 망부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부석은 경주 망부석이 있고 울주군 두동면의 망부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체를 뭐 같이 보셔도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그 망부석을 이렇게 돌에 새기는 것은 사람 일죠. 왜냐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금속과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그래서 비문을 새길 때 금속이라든지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이렇게 뭡니까 전달할 수 있도록 비나 금속이 돌이나 대부분 새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로 된다는 것은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의인화시키는 게 돌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망부석 그러면은 박재상의 부인이 여기에 남편을 그리다가 사람이 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망부석은 우리나라 여러 곳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망부석은 여러 곳에 이런 거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망부석에서 그러니까 돌은 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은 이제 날아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티벳 같은데 그 시신을 이렇게 그 장례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새에게 먹이를 주죠. 시신을 이렇게 그 발라서 새에게 먹이를 주고 뼈 같은 부분은 이제 생활용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 먹었던 새가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을 하늘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례라고 보통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영혼이 새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 영혼이 일본에 있는 남편이 어떻습니까? 위상을 이렇게 몰래 탈출시키고 목도에서 지금 하면은 대마도 되겠죠. 목도에서 뭡니까 불태워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그 남편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못 가니까
영혼이 새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싶다 해서 이제 새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혼은 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새 을자에 숨을 은자, 은을 숨긴다. 새가 숨었던 암자, 그 바위에서 은을암. 은을암 중에 한자가 두 개 다릅니다. 여기 암자일 때는 암자 쓰고, 원래 그 바위는 바위 암자 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요 뒤편에 요 은을암, 요 법당인데, 요 뒤편 모서리 보게 되면은 벽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지상 부인이 동해를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죠? 소원을 이렇게 비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혼이 새가 된 거죠. 영혼이 새가 돼서 새가 날아갑니다. 요거 있어요. 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조선시대입니다만은 양산에 그 뭡니까? 효춘공원입니다. 효춘공원에 보면은 요게 세 개가 있는데 요 중에 하나가 요 제일 끝 좌측에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박재상 그러니까 충렬 돼 있는 부분이죠. 요 뒤편이 이제 충렬 사당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렇게 하면 취산 서원, 박재상을 모셨던 서원 있죠. 울죽은 두덕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뭡니까? 박재상이 했던 서출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그 서출지가 죄송합니다. 벌지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강 바로 앞에 여기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뭐냐면은 망덕사고 계단이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출입구는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고 논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출입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요 밑에 보게 되면 계단 올라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에 가보면 청운거, 백운거 타고 이렇게 그 법당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요 계단이 있고 요 천막이 덮여 있는 곳이 이제 목탑입니다. 이게 동쪽 목탑, 여기 서쪽 목탑, 요 소나무 숲 사이에 목탑이 두 개 있고 요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금당이 있습니다. 금당. 우리 금빛 나는 부처님이 있다고 원래 금당인데 여기 금당 안에서 뭘 합니까? 자꾸 주지스님이 설법도 하고 행사도 하니까 금당이 그냥 요즘 쉽게 법당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죠. 원래 명칭은 금당이라고 보통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실 때는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에 사천왕사가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사찰을 만들었을까? 근데 신라가 그 삼국 통일합니다. 그죠? 660년에 백제와 병합하고, 그 다음에 668년 8년 지나서 뭐냐니까 고구려를 병합하죠. 그리고 또 10여 년간 뭡니까? 당나라와의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준추와 당나라의 당태종이 합의 본 것은 뭐냐면은 신라가 너무 힘이 들고, 그죠? 백제 계속해서 공격받으니까 신라가 무너질 지경이니까 이것을 도움을 구하려니까 첫 번째 어디 갑니까? 김준추가 고구려에 들어갔는데, 그죠? 고구려에 들어갔을 때 연개수 어머니에게 근사하게 밥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사하게 밥만 얻어먹고 있다가 볼모로 잡혀 있다가 이렇게 겨우 이렇게, 그죠? 구터지솔 이야기 있습니다. 삼국사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돌아왔다가 그다음에 당나라에 가죠. 당나라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오죠. 근데 김준추가 왜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남에게 부탁을 할 때 바로 자기 속내를 다뤄내버립니다. 돈 좀 빌려도, 아니면 시간 좀 내도, 아니면 좀 맛있는 거 사두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본인이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들었는 상대방이 뭐죠?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고, 궁금하지 전혀 안 합니다. 외교 전략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숨겨야 됩니다. 또 다른 걸로 용하든지. 마지막에 슬쩍 필요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봐요. 그래서 당나라에 딱 하니까 분명히 당태종이, 야, 저 신라가 분명히 왜 왔지? 분명히 당나라 고구려하고 당나라 싸워야 되고, 야, 백제 때문에 오지 않았나? 분명히 군사 빌려달라고 할 건데, 김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가서 당태종 이야기하죠. 당태종이 굉장히 문인들을 좋아하니까, 아주 뛰어난 또, 문장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당나라에서는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석전이라는 누구냐면 공자 사당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의 제사 지내는 석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가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감동을 하죠. 감동하고 나중에 며칠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나서 개별적으로 며칠 후에 부릅니다.
혹시 그대는 혹시 내인데 할 이야기 없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 드디어 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제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봅니다. 합의하고 난 다음에 뭐 10여 년 후에 이제 도와줍니다만은 그때 가서 이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대동강 이남의 땅은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면은 신라에게 대동강 이남의 땅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협약 미락을 딱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락이라는 게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말로 해놓고 어차피 안 지킵니다. 그죠? 왜냐면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라가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해도 당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강대국을 해서 군사를 보내주지 않는 유액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한꺼번에 어떻게 통합해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소정방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가운데 668년이니까 벌써 이제 신라와 백제는 다 이렇게 신라에 통합됐죠. 그 위에 당나라가 어떻습니까? 신라를 병합하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신라는 어떻게 해요? 결사항전을 하죠.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의 전쟁에 너무나 많은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당나라 대군을 막아낼 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묘하게 어떻습니까? 신라를 병합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침몰하고 두 번에 걸쳐서 침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에 있는 문제라면은 여기죠. 박문준과 김희문 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신라 사람으로서 이제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죽고 그 아들 이제 당고종이 이제 등위를 하면서 군대를 이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죠. 근데 지니까 너희 나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파견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침몰하고 되돌아오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박문주가 김희문 이야기하죠. 저희들은 고향을 떠나온 지, 나라를 떠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국의 일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리기로는 우리 신라에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천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고정이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일단은 사신은 아주 뛰어난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냐라면은 악봉이라는 사신입니다. 악봉기라는 사신을 보냅니다. 아주 뛰어난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악봉기가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천왕사를 지었다가는 사천왕사는 뭡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당나라 군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힘이 있는데 이걸로 보여줬다가는 뻔하게 들통나기 때문에 임시로 그 사천왕 사지 앞에 그죠?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천왕사를 보여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 인접해서 뭡니까? 사자를 급조하게 만듭니다. 급조 만드는 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망덕사가 됩니다. 여기 되면요. 이제 망덕사 되는 거예요. 망덕사인데 요게 이제 뭡니까? 지금 금당자리입니다. 금당이 남자. 지금은 이제 토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뭐 관리하지 않으니까 잡초만 우겨져 있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이게 금당자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목탑이 되죠. 목탑이니까 심초석에 있는 게 뭔가 사리함 있는 그들이죠. 목탑. 그 다음에 입구에 가게 되면 이제 단간지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만드는 이렇게 사찰인데 이제 악bun기가 도착합니다. 왕궁을 이렇게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bun기가 딱 오니까 신라 사람들이 사천왕사에 모시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아마 도로가 하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 난 것. 바로 오늘날처럼 도로 난 데 가면 바로 이렇게 옆에 사천왕사가 보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하천변을 와서 이렇게 출입구가 강 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 쪽 밑에 있으니까 이 악bun기가 딱 보고 안 올라갑니다. 그 언덕 위로 안 올라갑니다. 딱 보니까 우리 황제의 덕을 빌기 위해서 만든 사찰은 아니라 딱 알죠. 아니 딱 하니까 신라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악bun기 하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게
임시로 만들어놓고 황제를 그 복을 위해서 짓는 사찰은 아니라 딱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신라 사람들은 뭘 합니까? 황금 천냥으로 자료가 없나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을 겁니다. 황금 천냥으로 뇌물을 줍니다. 황금 천냥으로 뇌물을 줘서 가니까 뭡니까? 악분기는 보고하기를 다만 신라에 가니까 황제를 위해서 저를 사천왕사를 짓고 있습니다라고만 말했다. 라고 여기 이제 그 삼국유사의 기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최초의 그 뇌물 황금 천냥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 이 망덕사예요. 망덕사. 그리고 나중에 그 망덕사에는 뭘 했냐면은 갑자기 짓다 보니까 우리 고고학적인 발굴 일부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한쪽은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는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기둥자리만 꽂고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고 그 가운데 위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탑들은 그 목탑지들은 여기 있는 목탑지들은 13층입니다. 13층 탑 기록이 13층 목탑이 2개가 씌워져 있고 중국의 알록산의 난이 일어날 때 두 탑이 어떻게 부딪혀서 이렇게 싸우듯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당황실에 뭡니까? 위에서 지었던 사찰이기 때문에 중국의 병구가 있으면 이 탑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찰이 망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망덕사를 딱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오셨던 여기 벌지지, 그죠? 요게 이제 그 벌지지 여기 아까 모래밭이 있고 요 뒤편이 여기 보이신 요 전체가 뭡니까? 망덕산, 망덕사. 그러니까 요 언덕 길을 올라와서 지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여기 나와 있는 무덤이 신문왕릉이다. 신문왕릉. 여기 신문왕릉이죠. 그러니까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인데 근데 원래 요 왕릉은 나중에 우리가 넷째 시간에 아마 뭐 신라 그 무덤의 구조라든지 왕릉에 대해서 이제 일부 설명드릴 건데 신라에는 1대부터 56명 왕이 있지만 지금 왕릉이 전해져 오는 것은 38개밖에 없고 그 38개 중에 한 8개 정도만 편말이 있고 피장자 죽은 사람하고 연결되는 그 왕들이 한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뭐 30여 개는 대부분 다 진위 여부가 논쟁이 되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뭐 문중에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왕릉은 뭐냐면 1730년 이전까지는 누구예요? 아들 효소왕, 신문왕의 아들 효소왕의 능으로 전해져 왔는데 1730년에 경주 남산을 기준으로 해서 왕릉들이 없던 왕릉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 남산을 기준해서 경주 남산에 우리가 그 삼릉 쪽에 있는 서쪽이죠. 경주 남산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능들은 대부분 다 박씨왕릉이죠. 왜? 박예거시부터 박씨왕릉을 쭉 이어지. 동쪽에 있는 통일전 동쪽에 있는 데는 다 흥강왕, 정강왕 다 능들은 김씨왕릉들 다 이렇게 지정됩니다. 요때 이제 아마 효소왕은 어려서 죽어서 그런지 아마 신문왕이 더 이렇게 뭐 명성이 있어서 그런지 신문왕릉을 이렇게 바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문들을 바꿔. 왜냐하면은 기록에 신문왕은 그 낭산 동쪽에 장례 지냈다. 그러니까 아마 낭산 동쪽, 이게 낭산 동쪽이 아닙니다. 그죠? 낭산 이렇게 이제 그 남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진평왕릉이 아마 신문왕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효소왕릉으로 아마 찾아가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무덤 구조는 세부적으로 보면 요 무덤이에요. 요 무덤인데 나중에 무덤 발전 단계는 뭐 넷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무덤들은 경주 시내에 있는 대능원에 있는 무덤들은 대부분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왕이 죽게 되면은 남자 5, 여자 5명 순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덤 보게 되면 주체부에, 중심부에는 뭡니까? 피주장자. 그러니까 아주 왕이라든 왕비라든 이게 중심인 인물이 있고 나머지 주변에는 이렇게 곁다리에는 뭡니까? 그 순장이 딸려있던 비서라든지 이렇게 도우미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덤 구조가 끝나고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무덤 구조가 안에 내부가 돌집으로 만들어진다. 첨성대 같은 데는 앞에 있는 무덤들은 나무집을 만드는데 나무집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제 평지가 되는 거죠. 도굴 자체가 어려운데 이 석실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석실분들은 여러 사람을 묻습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죽으면 여러 사람 묻는데 아버지 죽고 또 한참 있다가 어머니 죽고 또 뭐 형 죽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차이가 있죠. 같이 무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입구를 만들어요. 출입구.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석실분들은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요 문을 표시를 잘 해줘야 되지. 요 문이 없고 나중에 옆으로 뚫으면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돌문이 있습니다. 돌문. 돌문을 만들고 시실 넣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문 닫고 돌로 다시 채우고 이렇게 호석을 다시 도른 다음에 전체로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문이 어딘지 알죠. 대부분.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문을 모르면은 문 찾는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보셨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혼유석이나 우리 상석이라죠. 혼유석인 것에서 하나, 둘, 한 여섯 번째 쯤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석이지. 요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왜? 요 부분을 파고 나면은 줄문이 나온다. 왜? 아마 한 30년 지나서 다시 장례 써야 되는데 이런 무덤 또 만들기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자처럼 삼각형으로 잘라내고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신 넣고 다시 묶고 다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부에 여러 사람의 인골이 나오고 또 들어가 있는 유물도 시기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무덤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수왕입니다. 나는 지금 이제 신문학론을 전혀왔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제가 지금 뭐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그 건너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오면은 요 부분이 뭡니까? 사천왕사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은 여기 사천왕 주변 우측에 뭐를 만들어뒀냐면 넓은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조그만 옛날 구도로니까 요 앞에 보면은 단간지죠. 요 앞에 이렇게 도로면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단간지주가 여기 있네요. 돌기둥 2개 있는 단간지주 있고, 요 앞에 보면은 거북이로 만든 귀부가 2마리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 근데 요 서쪽에 있는 귀부가 문무왕릉 비를 바쳤던 귀부고, 동쪽에 있던 귀부는 아마 이게 그 사찰에 있던 사적비인데 요 비펜이 한두 개 발견되는데 아마 신문왕의 비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펜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이렇게 확인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 데라면은 문무왕 비가 발견되어 있고 확실하니까 이렇게 문무왕 빈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무왕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사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무왕 어떻습니까? 문무왕이 죽었던 문무왕이 여기 사천왕사 있죠. 그러니까 다음 사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사찰의 절들을 보게 되면은 중문입니다. 중문이 흔히 이제 우리가 어디 천왕문이라 하기도 하고 사천왕문이라 합니다. 우리 사찰에 딱 들어갈 때 뭘 합니까? 첫 번째 뭐 속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열반교, 세신교, 뭐 그죠 반야교 이렇게 이제 사찰이 이제 강을 건너 다리를 건너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 후에 뭐 일주문, 기둥 하나는 일주문, 그 다음에 쭉 들어가보면 아니면 양산 통도사 같으면 그 안에 뭐 부리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대부분 요 문들은 뭡니까? 그 천왕들이 지키는데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나면서 인도의 고유한 하늘을 지키는 신이 어떻게 부처님으로 복속이 되다 보니까 하늘을 지키는 천왕이 동서남북에 4명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천왕이래. 그러니까 사천왕이라 하기도 하고 천왕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요 문제를 하게 되면은 삼국통일 되기 전에는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센터에 거대한 탑이 있습니다. 거대한 탑. 항룡사 9층탑. 아니 분황사 7층인지 9층인지 모르겠지만 9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분황사 9층탑. 이 거대한 탑들이 있는데 신라가 삼국통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탑이 하나에서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대신 규모가 줄죠. 예전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금당 하나에 탑 하나, 1금당 1탑씩 가람배치로 보통 이게 가람배치, 절의 배치도를 이렇게 설계도를 가람배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당 하나에 탑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법당 하나에 탑이 어떻게 2개, 1금당 2탑씩 이렇게 바꾸고 이게 그 대신 처음에 나눠줄 때는 어떻습니까? 상둥이 탑으로 나눠집니다. 상둥이. 우리 가문사 탑 남겨져 있죠. 감사는 이게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일한 모델인데 이 이후에 100여 년 정도 지나면은 불구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가탑, 다부탑, 상둥이 탑이 아니죠. 거기에는 석가열의 다보열의 교리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죠. 그다음 부분. 그러니까 이제 탑이 부처님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무덤의 비중이 처음에는 1대1인데 부처님과 탑이 무덤이 1대1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탑에 이제 영향이 하나 줄어보죠. 1대2 정도로 2분의 1로 감소한 부분이고 하나의 건축물적인 용도로 이렇게 격화되어 버린 부처님에 대한 격상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누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통일신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탑으로 나눠지고 목탑입니다. 목탑이고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금당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요 부분, 이 전체가 회랑입니다. 전체가 회랑이고 요 금당과 회랑 사이에 요 부분에 있는 회랑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전에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팔처럼, 날개처럼, 금당 옆에 팔처럼 있기 때문에 날개 익자를 써서 익낭이에요, 익낭. 요 익낭은 우리 가문사라든지 통일신라 전성기 때 만드는 뭡니까? 절의 설계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뒤편에 보면 또 사각형 딱 있습니다. 사각형.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저 사천왕이니까 뭐, 탑 앞에 두 개 있고, 뒤에는 보통 보면 뭐, 종각, 종로 이런 거 아니겠나? 왜? 요즘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는 뭡니까? 이 사천왕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국력에 힘이 없고 군대에 힘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의지 중에 뭡니까? 비밀불교, 아주 이상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비밀불교를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흔히 밀교라 보통해요. 나중에 아마 신영철 선생님 몇 명이 아마 그 밀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언급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교에서는 뭐냐라면은 이렇게 그 다란경이라든지 이런 게 주문과 주술로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 예전에 이렇게 비 내리는 영화, 그죠? 거의 뭐 가설 영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서산대사가 막 그 어디였습니까? 장판을 쫙 날랐는데 뭡니까? 이 전쟁터를 지나서 쭉 근데 부석사까지 막 뚝 떨어져. 부석사 마당에 큰 장판이 뚝 떨어지니까 부석사 법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고 하고 우르르 바깥으로 나오니까 대웅전이 폭삭 무너졌다.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 뭐 그런 게 신비적인 거죠. 뭐 서산대사가 어디 일본에 가서 뭐 어땠는데 가마솥으로 이렇게 불풀 끓게 했는데 나오니까 나중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그랬더라. 이게 왠지 좀 신비감이 이렇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인도에는 다라니경을 가지고 했는 무드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무드라를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아니 한자로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무드라가 문두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도 마찬가지죠. 인도의 범어, 인도로는 수투파를 중국 사람이 수투파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타파 쓰고 또 우리 한국 쪽으로 오다 보니까 탑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들이. 그러니까 아마 문드르비 분들은 뭔가의 밀교성들이 주문과 주술로서의 뭡니까? 힘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치거나 뭡니까?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홈 보면 여기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빠뜨린 것 같은데 보면은 초석이면 기둥 세우는 기둥의 받침이면은 밑에 홈이 없어야 되는데 요 끝에 가보면 여기 가운데 초석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길이가 직径 한 20, 깊이가 한 25 정도 이렇게 굉장히 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석 위에 돌 따듬는 꼽고 부분들을 뭐냐면은 그 명랑법사가 12명의 유가가 이렇게 그 비밀 불교의 그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명승 12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문두루 비법 어떠냐? 기둥을 세워서 깃발을 달아서 비는 그런 무드라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12개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유가명승 12명을 데리고 명랑법사가 문두루 비법을 설치했던 재단이다. 우리 지금까지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물 구조로 봤을 때 두 곳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목탑이죠. 이 목탑이 이제 동목탑이고 이제 서목탑은 이제 복원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런 편들이 나오니까 일본 연구자들 있죠. 절 이름이 사천왕이니까 탑 주변에 어떻게 사천왕이니까 사천왕상을 새겨야 된다. 새겨야 되는데 그 사천왕상이다. 이런데 이 형태를 보니까 사천왕상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나라 이후에 한참 60년대 이후에 경주 박물관장 나중에 하셨습니다만 강우방 선생 이런 분들이 뭐 이화여대 김리나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니까 이 사천왕사인데 나오는 유물을 보게 되면은 그 팔부신장을 닮은 그렇게 이게 팔부신장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쟁이 굉장히 있다가 발굴 조사할 때 가니까 어떻습니까? 팔부신장은 8개고 사천왕상은 4개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쪽 면이 3개씩 6개 돼 있고 4면을 곱하면 24개 나옵니다.
24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천왕상도 아니고 팔부신장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신장상이라 이렇게 보죠. 신장상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쪽 면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네 방향이 있고 세 짝. 그런데 그 대신 이제 그 조각은 단순합니다. 왜? 책인데 요를 A, B, C로 합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아마 발굴조사하면서 이제 복잡하니까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A형은 이렇게 다리를 양쪽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죠. 일자. 요게 A형이에요. B형은 어떻습니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의자 이렇게 삐딱하게 다리 꼬듯이 이렇게 요 부분은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요 부분이 끼어진 부분이고 C형은 어떻습니까? 한쪽 다리를 결과부자 하듯이 한쪽 다리 위에 이제 올려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다리 모습으로 구분하면 가장 쉽습니다. 요 세 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요 위에는 뭡니까? 그 목탑에 사리함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동서 목탑이 있는데 서탑만 일부 하나 샘플로 복원하고 요게 시간이 지나서 괜찮으면 어떻습니까? 동쪽의 탑도 복원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목탑을 이렇게 복원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샘플로 이렇게 복원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 5월달인가 6월달에 아마 이거 복원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원래 초에 했는 분.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 참 대단합니다. 양지 스님입니다. 양지. 석장사에 있는 양지 스님이 만들었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석장사 양지 스님은 삼국유사에 요 기록 그대로 그럽니다. 조상과 고향이 자세치 않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죠. 역사학자들은. 아니, 삼국유사에 양지 스님의 조상과 고향은 모른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거는 분명히 인도에 갔다 오지 않고는 이런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인도 승려가 중국을 거쳐서 신라에 도착해서 만들었다는 설. 또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인도에 갔다 와서 신라의 조각을 만들었다는 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죠. 왜? 신라 사람이 인도에 가서 또는 중국에 가서 배워와서 만들었던 설. 근데 이게 세 개가 뭡니까?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합니다. 신라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석장사라는 냐면 스님 짓고 다닌 지팡이가 석장입니다. 석장. 스님 지팡이 다니는 게 석장인데 지금 경주 동국대학교 병원에 있는 동국대학교가 있는 그 동네가 이름이 석장동입니다. 왜? 석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석장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가 쉽게 말해서 야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야 장항리 오춘석답 야 그러면 장항사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동네 이름이 장항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역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 별의별 방법을 다 왜 학자들은 자기의 논지를 맞추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상상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김 박사는 입맛 벌리면은 뭐 한다? 구라친다 또는 거짓말한다. 네 입에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그럴듯하긴 한데 분명히 뭐 소설처럼 지어냈지. 왜? 우리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와 가설을 시험이다. 언젠가는 그 가설이 또 누가 덧대서 또 반듯하게 갔다가 왔다가 계속 오랜 시간 지나면은 최소한 근접치에 가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많은 이제 시험들. 그래서 석장사 만든다. 거기 뭐라 했습니까? 영묘사의 장육 3조도 만들었고 천왕사는 사천왕사입니다. 천왕상 및 정각탑의 기와와 천왕사의 탑 하단부에 팔부신장. 그러니까 여기 팔부랍니다. 이거 팔부신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있기 때문에 신장상이랍니다. 팔부신장은 8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신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장상이다라고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영묘사의 장육 3상이나 천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양지스님이 정말로 뛰어난 예술로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그 허접하게 완전히 뭐 소설 같은 뭐 그죠?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내용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확하고 이 작품들 어디에 경주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0년 전에 우리가 뭡니까? 1600년이니까 1400
그 600년 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삼국유사는 대단한 부분입니다. 석장사 동국대학교 뒤편 유치원에서 등산을 했어요. 동국대학교 뒤편 유치원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건너를 건너서 그 뭡니까 장균의 옥녀봉을 가는데 그 가운데 여기 정상에 오른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면 왠지는 제가 편말해서 내려다 보면은 여기 뭡니까 석장산 가운데 아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석장동 지금은 석장동 원룸 끝자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1km 정도 오면 편편한 곳이 이제 석장사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유명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찾아가 보지 못합니다.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86년도에 이제 석장사 발굴을 이제 동국대학교 처음으로, 동국대학 생겨난 다음 처음으로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됐어요. 여기 석장사입니다. 여기에서 석장사의 명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석장사 탑안에 사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법신사리. 진짜 사리를 못 넣기 때문에 법신사리. 그러니까 이게 연기법성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의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넣습니다. 또는 뭐 다른 경처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불삭탑 이렇게 쫙 경쟁해줘. 그러니까 이제 삼천불전을 만듭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고역사,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 고역사, 탑. 그러니까 이제 부처와 불상이 3000개 있는 벽돌. 우리가 분황사처럼 분황사에 가면 이렇게 그 벽돌로 이렇게 탑을 만들었듯이 뭐 특히 뭐 전탑 벽돌로 만든 탑은 안동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그 벽돌마다 어떻게 탑불상 이게 3000개.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3000불만. 그러니까 어떻게 삼국유사의 양지 스님이 3000개의 불상을 만들어서 탑을 조성했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하저 위에. 그래서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무도 베고 한데 첫 번째 뭡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주변 전체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생명력이 정말로 강합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를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베고 또 3년 정도 묵히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조리대, 뭐 신우대라 하기도 합니다. 이 조리대. 이 대나무가 꽉 차져입니다. 대나무를 딱 이렇게 또 몇 년에 걸쳐서 베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칡농꾼은 뽑아도 3년에 한 번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칡농꾼.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처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조리대도 있죠. 산처럼 넣죠. 다 베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베놓고 한꺼번에 다 베지 못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지나서 이렇게 모아서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도 2, 3년 지나면 지금은 조금 전에 첫 번째 봤던 사진처럼 동일하게 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불국사 석굴암은 길 옆에 있고 유명하고 잘 보이니까 유물도 보이고 석가탑 다보탑도 보이고 석굴암도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유물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관람하는 사람이거나 찾아가는 이 한 명도 없으니까 굳이 뭐 돈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뭐 있겠노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또 원래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또 언제 또 행편되면 또 한번 또 샥 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좀 많이 받았어요. 언제 행편되면 또 한번 샥 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뵐 때 선생님이 다 연락해서 이제 오시면 딱 들고 호미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사철항선이 뭐가 있습니까? 월명스님, 월명 절사자 아니고 선사, 이제 월명스님이 가는 달을 멈추었던 곳이 사철항사입니다. 사철항사. 그죠? 정상이. 그 다음에 월명스님이 자기 동생, 누이 동생, 머리 깎고 일찍 승려가 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죠?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이 동생이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망명가. 그래서 제망명가를 요즘은 이렇게 누이가를 부르자. 누이가. 제망명가 한자 어려우니까 누이가 동생을 위한 노래.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월명스님. 여기 있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좀 전에 보셨던 문두리 비법. 여기 홈처럼 뭡니까? 요 두 개가 12개입니다. 12개. 12개 홈이 있고, 홈이 80도. 우리가 건물 기둥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아주 정성들여서 이렇게 몰딩을 딱 이렇게 구획을 딱 하는 부분. 아마 12개의 홈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유가명승 12명이 명랑법사 함께 문두리 비법으로 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앞에 있는 그 비석 2개 있다. 돌 귀부 2개. 여기 이제 문무왕비인데. 이렇게 하나의 머리는 지금 경주 박물관에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머리는 찾지 못한 부분이고. 오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B가 2개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니까 B 요 2개가 있었는데 요 B 2개가 요게 1961년에 세 번째로 발견되었고 요게 이제 2009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요 2개가 문무왕 B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면은 뭐 있습니까? 빨랫돌로 사용해요. 빨랫돌로. 그러니까 사람이 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경주 부인했던 이게 홍량호라는 사람이 이제 선덕여왕 아래에 그 사천왕사가 아마 그 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표현하니까 이제 밭갈이를 하는데 비석편 2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딱 가보니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무왕의 비편이다. 딱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기록만 있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30년 한 세대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1824년 또는 1817년 요 2번에 걸쳐서 누가 오냐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추사 김정희. 딱 1824년 같으면 지금은 딱 2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본인이 취미가 뭡니까? 서예, 서체. 그러니까 이게 서예, 서체가 뛰어나는 그 시절은 어디 있습니까? 신라 시대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왕이지, 비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제 경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비편을 한다. 그때 찾았던 것이 분황사에 가서 뭡니까? 비편. 원효대사 그 비편. 암곡에 가서 무장대사 아미타 비편. 그러니까 비편을 굉장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었어. 추사 김정희 선생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었어. 추사 김정희 선생은 굉장히 하다 보니까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발견한 걸 꼭 자기 이름을 낙서처럼 써놓습니다. 낙서처럼. 지금 발견된 다 자기 이름 근처에. 북한산 수습에도 추사 김정희. 경주 분황사에도 추사 김정희. 어디 가도 추사 김정희.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이게 자기 거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가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 그 문장에만 돼 있고 그 이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주사가 앞에 뒤면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중요하니까 아마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관청에 그때 당시에 200년 관청이 어딨냐면 구경주박물관 현재 경주경찰서에 있는 그 뒤편에 이게 이제 문화원이 이제 옮겨갔습니다만은 문화원도 쓰고 그 전에 경주박물관도 썼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관청이었으니까 거기가 경주군에 있던 관아의 관청이니까 아마 추사가 이 비편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관아 근처에 관아나 이렇게 갖다 뒀는데 이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박물관 옮기고 뭐도 옮기다 보니까 뭐 글씨도 밋밋하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오돌토돌 하니까 빨래판으로 쓰기 제일 안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부분 다 빨래판으로 대부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팔만 대장경도 모르면은 어디에 쓰면 제일 좋습니까? 빨래판으로 쓰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빨래판. 그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세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있다가 앞에 거는 아마 박물관에 아마 이게 민가로 아마 그 관아가 줄다 보니까 민가로 이렇게 옮겨가 버리니까 1961년에 경주박물관에 있던 그때 경주박물관이 저쪽에 있으니까 새로 진 데가 아니고 그 앞에 관아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옆집에 보니까 61년에 박물관 직원이 발견해서 35,000원 주고 이렇게 구입해서 박물관에 뒀고 요거는 조금 전에 보시죠. 2009년도까지 어떻게 그 옆집에 가까이 인접했겠죠. 돌이 멀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옆에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빨래판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여기 뭐냐면 수도 검침원이 늘 가니까 이게 물이 먹었을 때는 글씨처럼 보이고 말라버리면은 또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뭐 이렇게 보이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가는데 야학을 다니니까 그때 김윤근 선생님하고 경주문화원장 하시던 우리니까 선생님 그 어떤 옆집에 가니까 글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늘 선생님 강의할 때 글씨 어디 가면 잘 봐라 이렇게 하니까 해서 가보니까 그 비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2개 있었던 것 중에 1개가 없어졌는 이제 문망 비편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편 2개는 어떻습니까? 이게도 만들었고 주사도 선생도 다 이게 탁본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는 여기 탁본을 4개를 해갖고 유희에는 중국, 그죠? 청나라에 영경에 이렇게 보냅니다.
연경에 있던 사람은 요게 B가 4개인 줄 알고 1B, 2B, 3B, 4B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아니죠. 요게 2B, 3B고 이게 1B, 4B가 돼요. 2B, 3B, 1B, 4B 앞 뒷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단부, 요게 상단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복원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데 저 글씨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일부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빗배 조금 전에 보시면 여기죠. 요 위에 이제 딱 돼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요거 5분만 더 하고 이렇게 이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화장했다는 데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문무왕이 화장했다는 데는 의견이 없죠. 그런데 문무왕릉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무왕이 유언해. 문무왕이 유언해 내가 죽거든 열흘 안에 궁궐의 가장 바깥문 고문에서 장례를 치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문에서 장례 치르는데 화장했는 거는 명확하죠. 유언도 있고 모든 게. 그 대신 이제 화장했다고 해서 무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라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우리가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다 보면은 신라 38대 원성왕릉이 있어요. 원성왕. 우리가 흔히 괴릉이라죠. 괴릉. 괴릉. 근데 괴릉인데 그 괴릉의 원성왕은 화장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무덤을 쓰죠. 근데 거기에 늪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땅에 묻지 못했다 해서 이렇게 관을 걸었다 해서 걸자를 관을 걸었다 해서 괴릉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설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무덤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화장했다 해서 무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동국대 쪽에 있는 황수행 총장이나 옛날에 했던 이렇게 뭡니까 대왕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여기가 분명히 문무왕릉의 능이다. 화장하고 난 다음에 2차 장례를 치렀던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울대 팀에 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 유용준 선생님은 그 조금 전에 발견된 비편을 보게 되면 분골경진 이렇게 뼈를 이렇게 분으로 이렇게 갈았다는 게 그러면은 화장하고 난 다음에 뼈를 갈았으면 어떻게 뿌렸으면은 상골에 했으면 무덤이 없고 신라 사람들은 화장했지만 뼈를 모아서 어떻게 고로 뼈 항아리에 담아서 장례를 하거나 아니면 원성왕처럼 무덤을 만들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덤이 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이 돼야 되니까 이 바다를 보니까 동해구에 장례를 지렸으니까 동해구에가 여기 대왕암이 있는 요 지역이고 바위를 보니까 이렇게 관통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관통해 동서로 되고 남북으로 이렇게 열십자 형태로 딱 돼 있고 요 가운데 어떻습니까?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바위를 밑에 분명히 어떤 시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학술적인 것보다 일단은 그 발견했다는 데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 하는 부분이죠. 신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0년 초에 와서 도저히 논쟁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제방을 갖고 이제 물을 다 퍼내고 요 하부 구조를 딱 조사했습니다. 근데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 바위는 위에서, 그러니까 슬라이딩해서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막 논쟁이 있었죠. 바위 암석 재질을 분석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바위하고 이 바위가 암석 재질이 달라서 어디서 가져왔다. 이렇게 막 스토리가 만듭니다. 이 연구자들은. 근데 보면 이제 같은 재질이고 같은 부분이고 하니까 야, 이게 또 아니라 하면 또 난감합니다. 그리고 또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바위면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열십자로 대부분 우리가 탑을 만들 때 4개의 출입구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 이렇게 아니면 익산 미륵사 같은 데도 다 하층 기단부가 다 이렇게 관통이 동서남북으로 불국사 같은 데도 위에 어떻습니까? 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다산 가운데 기둥을 빼고 이제 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고 아마 인공적인 가미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흔적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왕이다. 이게 이제 논쟁이 끊임없이 되죠. 근데 이 논쟁은 어떻게 정확하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맞다는 증거도 없고 이 논쟁은 끊임없이 갑니다. 새로운 어떻게 비석이 딱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이 논쟁은 또 수십 년 또 대를 이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역사학계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빨리 자연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덤 진위 여부 부분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경주에 이렇게 안압지 수학여행 왔던 사람이 다시 이제 한 번씩 오면은 흔히 이야기하죠. 아니 분명히 중학교 때 수학여행이 왔어. 이게 분명히 안압지 같은데 이 월지라고 이름이 또 바뀌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압지가 이름이 월지로 바뀌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능원에 있는 천마총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무덤의 그 주인공이 묘지석, 그러니까
백제 무영왕처럼 무영왕이라고 묘지석이 있으면은 어떤가 무영왕릉이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태종 무열왕처럼 외부에 빗석이 세워져 있으면은 태종 무열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신라 무덤은 어떻습니까? 내부에 빗석이나 묘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했던 고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이죠. 특징적인 유물을 갖추고 이름을 붙입니다. 금관이 나오면 금관총. 근데 금관이 6개 나오는데 금관총 1, 금관총 2 이렇게 또 짓기도 어려우니까 특징적인 신라의 무덤 구조는 적석 목광묘 구조니까 벽이 없으니까 고분 벽화를 그리기 어렵다. 그러면 신라의 뭡니까? 벽화가 고대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천마총 그림의 말 안장에 천마도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천마총에는 금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천마도 그림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천마총 이렇게 이름, 그러니까 무덤총자를 붙이는 무덤총. 그러니까 왕님의 능을 붙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귀족의 무덤 이렇게 무덤총, 일반 사람들은 묘 분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천마총에 있던 천마도 그림이 요즘 연구자들은 또 다 견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천마도가 아니고 기린이다. 기린이다. 왜냐하면은 중국 황제 무덤 앞에 대부분 다 누가 있습니다. 기린 석상들이 있고, 기린은 뭡니까? 뿔이 있죠. 그러니까 엑스선 촬영하니까 천마도 그림에 뿔이 있고, 말은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죠. 그 다음에 입김에 이렇게 입기 나온 입김이 이렇게 나온 부분, 온몸에 반점이 얼무늬가 있는 것들은 이제 기린이죠. 기린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기 때문에 기린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린총 바꿀 수 없습니다. 기린총 그죠? 확실하지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신라에는 뭡니까? 말에서 박익거식이 태어났고 말과 관련된 말한장이고 또 말과 관련된 천마사상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천마 맞다 이렇게 논쟁하죠. 무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끊임없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름 하나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왕서 문방 유명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호련히 긴방 죽음으로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한숨이 있겠는가? 태자는 여기 이제 그 문왕이 아들 이제 신문왕이죠.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었으니 위로는 여러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뭇 관원들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도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있는 이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마라. 이 주명한다. 지난날 만사. 우리는 하루에 한 두 가지 일만 해도 참 버거운데 하루에 만 가지를 처리합니다. 영웅호벌이 아니면 만 가지 일을 처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날 만사를 처리하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덤에 흙이 되어 나무꾼과 목동은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판다. 그죠? 헛되이 재물을 쓰는 것은 역사책에서 꾸질수만 남길 뿐이다.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하는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역사책에는 누누이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큰 무덤 쓰지 마라. 그 큰 무덤 서도 나중에는 목동이 올라가서 뿔피를 불고 토끼와 여우가 굴을 판다. 그렇게 허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무한 거를 돈 들여서 재물 들여서 수고로움을 감해서 하지 마라. 누누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끝이 없을 것이나 이와 같은 일은 즐거이 행할 바가 아니다. 죽고 나서 10일이 지나면은 고문 바깥에 뜰에서 서국 인도시요. 인도식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백제왕 이렇게 죽으면 1년씩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 문화적, 재력 모든 것이 뭡니까? 장례에 치우시죠. 그럼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상복을 입는 등급은 정해진 규정이 있거니와 장례 치르는 제도는 검수하고 간략하는 데 힘써라. 변경, 그죠? 변방에 있던 변경, 국경의 그 성과 지는 지키는 일과 주와 현의 세금 징수는 기묘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율령, 법령에 그죠? 격식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쳐 쓰도록 해라. 그죠?
국경 지방에 있는 그 선과 지인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와 현의 세금을 거둔 데는 아주 기묘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딱 하죠. 그리고 법령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바로 해라. 정말 이렇게 훌륭한 유언을 하죠. 그래서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알려 이 뜻을 알도록 할 것이며 주관하는 일을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자는 내 관 앞에서 즉위식을 바로 올리고 열흘 만에 장사 지내서 원래대로 1년 동안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큰 무덤 쓰지 말고 검소하게 화장해서 해라.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가 가장 힘이 약한 신라가 뭡니까? 살아남은 거죠. 왜? 우리 흔히 이야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강력한 고구려 백제가 살아남지 못하고 신라가 살아남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가장 핵심은 물론 고구려 백제에도 신라의 화랑도와 같은 그런 무사도 정신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라 사람들은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층의 삶의 형태에서 가장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층이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 사천왕사를 딱 지나고 나면 올라가면 이제 선덕여왕이 있습니다. 낭산 정상부에 이제 선덕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두 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선덕여왕은 예뻐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선덕여왕은 결혼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신라의 56명 왕 중에 27대 선덕여왕, 28대 진덕여왕, 51대 진성여왕 세 분이 있는데, 진덕여왕과 진성여왕은 키도 늘씬하고 팔도 길고 풍만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덕여왕만큼은 아름답다는 표현이 없고 참 지혜로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지혜로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안 예쁜 것이 아니고 아마 선덕여왕이 왕이 되었을 나이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한 40대 초반, 40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 정도, 35세에서 한 45세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 이게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기록에 보면은 선덕여왕을 성조황고, 우리가 할매 고쳤습니다. 성서는 우리 조상의 황실의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그 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딸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아마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을 건데 기록에는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없고 참 지혜로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은요. 결혼은요. 아니 40대 했으면 결혼을 했겠지. 평생 뭐 수절하기 과부도 아닐 거고. 그래서 아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선덕여왕의 남편이 부군이 누구다라고는 없지만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 뭡니까? 화랑의 계보를 기록했던 김대문의 화랑세기라고 있다. 근데 그 화랑세기가 아직까지 이 책은 있다라고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책이 발견되지가 않았는데 1984년도 부산 지역에서 이제 책이 이제 필사본이 발견됩니다. 그 필사본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 황실의 도서관에 근무하던 한국 사람이 거기에 황실의 그 화랑시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필사 뺏겨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필사본을 보고 이제 학교에서는 또 진짜다. 한 사람 또 서강대학교 강의하신 이종욱 선생님을 비롯해서 진짜다. 무슨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가짜다, 위작이다.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짜라고 하는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따와서 자기 논지에 쓰고 그게 안 맞으면 또 안 씁니다. 이것도 참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은, 야, 천재다. 천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라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신라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화랑시기를 가지고 대입하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어떤 그 올라왔던 아주 뛰어난 천재. 뭐 신라 역사에 뭐 미켈란젤로 같이 아주 뛰어난 천재가 아니면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논제에서 저도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강의 같은데 자료 같은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논쟁이 굉장히 있는 그 책이다.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죠.
첫 번째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지었던 사람이 삼국 사계는 용춘이에요. 용춘, 김용춘,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 그다음에 이제 갈로에서 상수한 용춘 또는 용수라고 한다. 이렇게 삼국 사계 용춘과 용수는 동일한 사람을 돼 있는데 화랑시에게는 용수가 형이고 용춘이 동생을 하고. 근데 선덕여왕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위에게 위에 사위에게 첫 번째 사위에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화랑시에게 그래. 그래서 천명부인에게 맞이 천명부인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용수가 이제 천명부인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그 용수에게 사위를 권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선덕여왕이 왕제로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평왕 입장에서는 사위에게 물려주지 않고 딸에게 물려줘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용춘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용춘과 결혼시킨데 아이가 없습니다. 또 용수를 벌써 장가가서 아들이 있죠. 자식들이 있죠. 근데 다음에 이제 없으니까 형부 용수와 결혼을 시킨데 또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아직 왕이 돼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없으니까 그 여왕은 3번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있던 뭡니까? 오늘날 재상 을제에게 또 이렇게 부서서 맡겼다. 정치를 맡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번 정도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역시 뭡니까? 논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물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답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농담 삼아 뭐 학술적인 뭐 그 생각도 가미해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선덕여왕. 선덕여왕보다는 확실합니다. 왜? 조금 전에 너무 빗석이 씌워져 있지 않지만은 너무나 명확하게 사천왕사나 도리시이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빗 없어도 8개 확실한 왕릉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흔히 이제 경주에서 건천을 건너서 영천을 갈 때, 아와 건천을 갈 때, 여기 오봉산입니다. 5개 봉우리 있대서 오봉산인데,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여근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근곡에서 이제 그 선덕여왕의 지혜로운 3가지 이야기 있죠. 향기 없는 모란꽃, 여근곡에서 어떤 백제의 군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알친에게 이렇게 점령을 시켰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죽을 자리 도리천을 위치 알았다. 이렇게 3가지 지혜로운 거인데, 여기에 있는 여근곡은, 신라시대 압니다. 삼국 사기에는 옥문곡이죠. 옥문곡. 옥문곡과 여근곡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옥문곡은 뭡니까? 김유신 장군이 대하성에서 백제군을 이끌어내서 옥문곡에서 전멸을 시킵니다. 거기 이제 옥문곡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근이나 옥문은 원래는 합천, 대하성 인근 지역에 있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이제 여근곡인데 이게 생긴 모습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여근곡 이렇게 해서 백제와 관계된 걸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근곡은 백제 김유신 장군 그 선덕여왕 나오는 그런 여근곡과는 관계가 없다. 이 향기없는 노란꽃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고개 선덕여왕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문무왕의 화장터라는 능지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무왕의 화장터라고 하지만은 이제 발굴조사 같은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마 탑묘굴 예전에 이렇게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뭡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운데 이렇게 비계해서 가운데 이렇게 도움형들을 해서 거기 안에 불상을 모시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복원해서 80년대 초에 복원하면서 여기에 그 11이상인데 사이즈가 다르죠. 요 들어있는 3단이고 여기 들어있는 4단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이즈가 안 맞으면서도 이제 짝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어디에? 마지막 이제 카트에 나오는 이제 황복사에서 가져오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젠가 다시 재해체해서 발굴해서 뭐 석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 모습을 이렇게 찾는 노력도 언젠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있던 불상의 흙으로 만든 흙편들, 불상의 편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됐기 때문에 거대한 불상들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모셔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건너면은 이제 중생사. 신라시대 중생사는 굉장히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신라의 이야기라면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제 중생사와 관련되는데 여기도 이제 스님이 절을 만들고 그 좋은 이름을 중생사로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선덕정사, 선덕여왕이 있기 때문에 선덕 이렇게 해서 선덕여왕의 절로 만드는데 나중에 중생사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근데 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마의 지장고살상이니까 이렇게 끼어진 바위, 경주 남산 같은 곳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질의 바위에 조각가가 조각하기 쉽게 딱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끼어진 바위에는 어떻습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뭡니까? 이 자리에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조건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불상을 이렇게 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 흙이나 석회 다 이렇게 뭐습니까? 메꾸었어.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치장을 하거나 이렇게 장식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관리가 되지 않고 다 이렇게 해체되니까 지금 이렇게 원래의 모습들 남겨져 있죠. 이런 모습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왼쪽 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상에 이렇게 복원한 거죠. 지금 경주박물관 가게 되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거의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진 찍어서 예전 찍어서 구분이 확실할 때 이제 찍었던 부분인데 원래는 지금은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낭산에 있던 것을 이제 더 옮기려고 누가 어디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이에 아마 그 논두렁 가운데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주박물관에 옮겼죠. 이렇게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는 부분, 이렇게 묻혀져 있던 부분들, 머리 부분이 없었는데 경주만 따로 모았는 것을 이제 뭡니까? 경주박물관대학교하고 그때 강모방 박물관장이 둘이가 이렇게 요 불두하고 요 불두 거의 맞는 것 같다. 왜? 신체의 비율도 딱 맞추고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박물관에는 따로 이렇게 불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렇게 신체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뭡니까? 기능은 성령 이렇게 하듯이 나중에 딱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불상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찾아서 있는 부분이죠. 날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세음보살상 부분을 처음에 만들었던 불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차렷 자세로 반듯하게 있고 굉장히 얼굴이 큽니다. 초기에 만든 불상들은 4등신, 4등신. 왜냐면 신체에 비해서 얼굴 크기가 이렇게 4등분 어린아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오고 머리 부분이 굉장히 신체에 비해서 어린아이 모습을 표현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삼국시대를 지나서 통일신라시대 가게 되면은 5등신, 6등신 해갖고 나중에 8등신까지 쭉 해죠. 그래서 굉장히 길쭉하게 내려온 부분이고, 이렇게 병 잡는 것도 처음에는 칼자 잡듯이 꽉 병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살짝 손고리를 살짝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여러 불상을 보고 시기적인 불상을 보게 되면 요렇게 불상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변해가는구나 하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뭡니까? 최치원이 독서당, 최치원이 공부했던 이게 독서당, 낭산 자락에. 그 다음에 최치원 독서있죠. 그 다음에 이 최치원이 이제 유명하죠. 최치원은 저 신라 말에 했던 대학자기도 하고 또 4개 사산 남겨진 사산 비명도 있는데 그 4개의 비명 중에 3개는 경주에 없고 각지에 이렇게 이제 문경 봉암사라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 그 4개 비중에 3개는 그 스님에 대한 그 스님들에 대한 행적을 예본 기록했던 부분이고 요 4번째 경주에 있는 숭복사 비는 그러니까 원성왕릉을 이장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지금 현장에 가면 여기 탑이 동서탑이 있고 요 옆에 지금 복원 귀부가 있고 여기 비는 뭡니까? 예전에는 현재 비는 비패드로 몇 개밖에 경주박물관이 없지만 예전에는 뭡니까? 교재 공부하려면 중요한 비석 대부분 다 어떻게 탁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그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해 있는 부분인데 원래 있던 귀부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경주박물관의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요 뒤편에 이제 성덕대왕 신정의 그 입구에 바로 오게 되면 요 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최치원 사산비명 중에 숭복사비 있던 귀부 받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는 늘상 박물관 가서 보지만은 여기 최치원의 사산 비명을 바쳤던 비석이라는 숭복사비를 바쳤다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미탄사. 그러니까 최치원의 집에 뭡니까? 집은 그 미탄사에 동쪽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탄사로 추정해 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발굴조사하니까 미탄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이제 사찰명이 확실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스님이 말씀하셨죠. 경주에 와서 보니까 사사성장 탑탑하네. 정말로 절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고 탑들은 날아가는 기레기처럼 줄지어 있는데 그 많던 사찰의 이름을 우리 전혀 모릅니다.
우리 겨우 알아봐야 뭐랍니까? 황룡사, 분황사, 그죠? 뭐 사천왕사, 망덕사, 요런 몇 가지 해도 한 3, 40개 정도밖에 원래 위치와 맞는 것이 못 찾는데, 그 수백 개 있는 사찰들을 이렇게 다 모르죠. 그래서 이제 왕릉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남사, 북쪽, 언덕에 무슨 왕릉 썼다. 그럼 다남사 어딘지 알아야 뭐 왕릉을 찾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이제 기준이 없죠. 그래서 농담삼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야, 너희 집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 아, 거기서 내리면은 터미널 지나서 좀 가다 보면 유공이라는 기름집, 유공, 옛날에 유공집이 돼. 또 몇 년 지나니까 성경이라고 또, 그럼 나중에 되니까 SK라니까. 야, 너그 집을 찾아갈 때마다 바뀌냐. 너희들 그렇게 되면 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딱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제 하는 부분은. 근데 예전에 위치를 어떻습니까? 유공 북쪽 언덕에 뭘 했는데 나중에 없니까? SK를, 유공이 SK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찰 이름 모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야, 제춘의 독서당이 진짜 지금 맞는가? 아니면 저게 미탄사라고 전해져 온 미탄사면 거꾸로 동쪽에 남선 언덕에 독서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마을 이름이 석장이니까 석장사 있겠지. 아니면 석장사 때문에 석장동이겠지. 이렇게 서로 역으로 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논쟁이 되었던 미탄사가 이제 확실히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쇠롱이, 연계해서 쇠롱이 나온다. 쇠롱이 이제 밝혀진다는. 그 다음에 이제 황복사입니다. 황복사. 요 황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박강현 교수님이 아마 그 불상 명문을 할 때 아마 이렇게 여기 아마 이렇게 중복된 내용인데 제가 또 필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복사. 이렇게 이제 왕복이라 하기도 하고 황복이라도 굉장히 많은 기와의 명문들이 있습니다. 명문들이 있습니다. 이 황복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 황복사, 예, 앞에 전해져 온다. 이게 전 황복사라고 보통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탑이 황복사가 만들어졌던 시기하고 이 석탑이 만들었던 시기하고 거의 100년가량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기준하면 왜? 절을 지었으면은 당연히 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탑의 또 양식이라 보게 되면은 벌써 100년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논쟁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 때는 목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탑으로 이제 추정하죠. 그래서 이제 성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하면서 요 두 부분이 목탑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뭡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견해를 하고 나머지 일대 전체 더 발굴해야 이제 또 명확하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목탑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탑이죠. 이 탑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탑 양식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탑들은 어떻습니까? 가문사 탑처럼 여러 개의 부재를 가지고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탑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부터는 뭡니까? 이때부터는 옥괴석과 옥신, 요 몸체, 옥괴석과 옥신, 요 두 개를 뭡니까? 개별 한 덩어리로, 한 돌로 다듬어서 만들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뭡니까? 여러 개의 돌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이제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돌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리하면 사리 명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디 나왔냐면 여기에 2층 옥에서 반 파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반 팠습니다. 여기 아마 그 교재에 나중에 박강현 선생 제일 뒤편면 여기 그 도면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반 파지고 여기에 딱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사리함 사각이 나오고 이제 조마입니다. 실물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이제 불상. 여기 이제 이 것을 만드는 이유가 이 석탑을 만든 이유가 누구냐면은 이제 신문왕, 그죠?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이제 왕이 딱 됩니다. 아버지 장례 기간 또 열흘 만에 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열흘 만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수선했대. 삼국 통일했지만 문망 당시에 굉장히 이제 어수선했기 때문에 빨리 내 죽는 게 매몰되지 말고 빨리 왕권을 안정해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왕이 딱 즉위하자마자 누가 반란에 가담하냐면은 장인어른, 왕비의 아버지 장인 김훈돌이 뭡니까? 반란에 이렇게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을 죽이고 왕비를 이렇게 쫓아내죠. 쫓아내고 또 3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부인을 만납니다. 두 번째 부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면은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 우리 요석궁에 있던 공주, 과부 공주,
남편은 전장터에서 이렇게 죽었고 과부로 있던 공주. 그 과부로 있던 공주가 우리 아마 유복녀, 아마 뱃속에 있던 애가 태어나서 자라서 아마 이게 신목태후, 신문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됐으리라 대부분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신문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그 신문왕이 이제 늦게 40대에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 뭡니까 효소왕이 6살에 즉위합니다. 6살에 즉위해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효소왕이 죽은 아버지의 명목을 빌기 위해서 여기 탑을 세우고 이렇게 사리 길을 넣습니다. 넣는데 어떻습니까? 8년 지나서 692년에 만드는데 8년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따라서 돌아가시고 또 2년 후에 또 효소왕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왕이 일찍 죽으니까 자식이 없겠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뭡니까? 성덕왕이 이제 왕위를 하고 다시 뭡니까?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형을 위해서 다시 뭡니까? 요 사리함을 그 집에 내서 다시 이렇게 채웁니다. 거기 그때 채울 때 뭡니까? 처음에 넣었던 것은 요 입상, 세워져 있던 입상 불상이고 두 번째 넣었던 것은 좌상입니다. 안에상. 요것을 넣고 뭡니까? 또 넣는 거 무고정광 다란의경 또 금잔 이렇게 이제 몇 개의 그 사리 이렇게 해서 딱 넣습니다. 근데 거기 넣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뚜껑이요. 요 가운데 홈을 파고 요 뚜껑인데 요 안에 이제 되죠. 순금불상 2개, 금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살이 여기 요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있고 요 뚜껑에 이렇게 안에 요 탁 뒤집으면은 요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뚜껑 안에 내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20자씩 새겨져 있고 18줄입니다. 18줄이고 20자씩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형이 아버지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불상 넣는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따라서 연하에 죽으니까 제가 그 세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하고 새롭게 미타상을 넣고 뭡니까? 다란이경을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경주 지역에는 뭐 했습니까? 목과는 있고 주과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여기에 1942년대 일제강점기 때 해체를 했는데 이렇게 나무 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만졌다. 그리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전을 전해오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면은 혹시 그 주간에 이렇게 다란의경을 쓰지 않았나. 근데 그 다란의경 주간 쓰려면 양이 그만큼 해서 될 것인가라고 논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주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의견이 있는, 논쟁에 의견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그 내용이 들은 부분입니다. 그건 아마 나중에 아마 박광희 선생이 아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대학교 때, 한 뭐 30년 후시죠. 황목사 갔을 때 지금 이렇게 감자밭에, 지금처럼입니다. 여기 보면은 뭡니까? 12상대 씌워져 있죠. 이거 지금 발굴조사하니까 이렇게 예전에 여기까지 딱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12상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왕릉에 사용하던 건데 왕릉을 만들지 못하고, 임시로 만들지 못하고 아마 효소왕의 왕릉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완성으로 되고 효소왕은 다시 우리가 신문왕으로 만들고 아마 여기 이제 이것이 남귀제인데 나중에 황복사를 만들면서 부제로 이렇게 사용됐던 거예요. 왕릉 만들려고 했다가 왕릉 만들지 못하고 그냥 사찰에 건물 짓는데 사용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진평왕릉,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릉 굉장히 이렇게 멋있죠. 요 사진은 한 20년쯤 됐나 했는데 진백일 원장이 이게 뭡니까?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사진 작가를 이렇게 오셔갖고, 그때 아마 칼럼 쓰고 이렇게 아마 동아일보에서 하면서 요 위에서 아마 뭡니까? 소방차를 올려서 아마 찍었던 사진. 요즘 뭐 드론이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하면 듬성듬성 이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익음 경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뭐 경수한 흔히 없을 때 이렇게 자주 올라갑니다. 해보러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부분은 이렇게 경사가 져서 굉장하지만 올라가시면 편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낭산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것은 백결선생, 낭산 자락에 살았죠. 우리 백결선생, 동리의 백결선생, 100번 누더기를 옷을 끼워 입어서 비둘기가 이렇게 거꾸로 튼 것처럼 너덜너덜했다 이렇게 해서 동리의 백결선생 하죠. 근데 동리의 백결선생은 누구를 잘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부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예. 부인이 재수 이렇게
돈 벌어온나 했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못 됐을 건데, 그죠? 이렇게 밤무대 다닌다고 돈 못 벌었을 건데, 이제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예술이 참 대단합니다. 자, 신앙 솔고. 솔고 뭡니까? 그 앞에 낭산을 바라보면 황룡사의 금당벽에 벽화를 그렸는데, 늙은 노성들을 그렸죠. 줄기가 울긋불긋 살아있는 것처럼 튀어나와서 새와 온갖 무리 새들이, 그죠? 나무인 줄 알고 벽에 허둥지둥 하다가 떨어졌다. 근데 그것이 퇴색이 되니까 그 황룡사 스님이 다시 재색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후로는 새들이 날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황룡사 벽에 노성도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까? 분황사에 가게 되면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 손에 그 눈이 그려져 있는 청개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분황사의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은 굉장히 효임에 있어서 그죠? 나쁜 아이를 데려가서, 나겠다. 그러니까 맹아, 그죠?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 솔고 그림이고, 나머지 뭡니까? 우리 단속사에 있는 그러니까 유마상도 솔거가 그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의 예술가, 저 보십시오. 낭산의 자락에는 신라의 최고 뛰어났던 조각가 양지 스님이 머물렀고, 또 최고의 시인이자 했던 사람이 월명사, 가는 달을 멈췄던 월명사가 사천왕사에 머물렀고, 또 낭산 자락에는 뭡니까? 가장 뛰어났던 음악가 뭡니까? 백결 선생이 또 머물렀던 것이고, 또 그 건너편은 바라보이는 황룡사, 분황사 앞에서는 뭡니까? 최고 뛰어난 화가, 솔거가, 신라의 예술들이 총집합, 신라의 삼국통일의 또 핵심인 뭡니까? 사천왕사, 망덕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선덕여왕의 도리천도 있고, 최고의 문장가 뭡니까? 최치원도 있고, 그죠? 이런 걸 보고,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왕의 명벌을 빚고 그러한 유적되는 황복사가 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낭산은 신라 문화로 들어가는 역사의 출입구이자 신라 문화의 광맥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산 이렇게 하면 경주 사람 아니면은 경주 남산요. 낭산이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요. 낭산. 남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선생님 말을 못 알아먹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근데 이만큼 중요한 곳이다. 그 다음에 끝자락이 뭡니까? 이렇게 단간지죠. 보문이 있더래. 보문이 이게 이제 연화문 단간지죠. 연화문 이렇게 있는 거. 대부분 보게 되면 문양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연꽃 문양이 굉장히 땅에 있어서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일대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문이죠. 보문. 그죠? 보문사, 여기 기와에 보문사라고 이렇게 명문이 있기 때문에 보문사고, 요 인접지역에는 보문이 구역이 있기 때문에 보문이 사전. 우리가 문화재 명칭을 지킬 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발굴조사했으면은 유물 가지고 무슨 총, 이렇게 이름 지키고, 그 다음에 발굴조사하지 않으면은 이름 붙일 때 독립행정구역문이 따릅니다. 보문이 있으면 보문이 유적. 노동동에 있으면 노동동 고분, 노소동에 있으면 노소동 고분, 행정구역명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보문사가 있고 또 그 주변에 여러 사찰이 있으니까 보문이 사지 이렇게 또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동서 뭡니까? 목탑 있죠. 그러니까 통일 초창기에 왜 낭산 주변에 망덕사에도 동서 목탑, 그 다음에 사천왕에서도 동서 목탑, 여기에 뭡니까? 보문사에도 동서 목탑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 전체가 이렇게 낭산의 부분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리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단간지주도 있고, 주변이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조금 전에 오셨던 대부분 목탑들은 편편한 그 돌에 깎아서 사각형 홈으로 대부분인데, 여기는 뭡니까? 연꽃 문양하고 가운데 둥글게, 이렇게 목탑자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스님들이 황룡사 목탑을 할 때 기술자로 참여하고 시주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설총이 설총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총 무덤은 우리가 1980년도 와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덤은 설총 무덤 아닙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내가 설총이다 하고 제사밥 얻어먹고 싶다라고 해서 이 정해진 부분입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설총 무덤은 전국적으로 몇 곳 찾으면 몇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설시들이 경주 설시들이 대부분 다 요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죠. 설총.
그죠? 설총은 또 굉장히 뭡니까? 효도심도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원효대사. 그러니까 이 나중에 그 세 번째 시간에 우리 그 신라의 강 문천하게 되면서 아, 원효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원효 스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승려가 되었다고 해서 원효 스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출가했다가 다시 머리 길렀다가 그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죠? 또 이렇게 그 처사에 또 행동한 거사의 행동을 하니까 진짜 출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출가라는 거, 출가라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그렇다 해서 아들을 또 자기가 승려됐다 해서 요소공주를 멀리하고 아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혈사에 머물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삼공유사를 썼던 이런 스님 역시 뭡니까? 굉장히 어머니를 모시고 말려놔서 우리 인각사에서 이제 효도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삼국유사를 집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전혀 다르게 다 이게 부모를 모시고 굉장히 밀접하게 했던 법이죠. 근데 그 원효 스님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무예하죠, 무예. 그러니까 끓이기 깼자. 그러니까 끓이김이 없다. 끓이김이 뭐니? 무예가죠. 사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뭐 때문에 끓이고 뭐 때문에 끓이고 여러 가지 한데 이 뭡니까? 원효대사 같은 분들은 정말 가장 큰 핵심이 끓이김이 없다. 하도 이렇게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은 살면서 참 갖추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게 이제 그죠? 아집이죠, 아집. 설총, 홍유, 그렇죠. 그 다음에 낭산 주변 전체를 뭡니까? 지성묘들도 이렇게 있고요. 청동시대부터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 이게 뭡니까? 아직도 뭡니까? 목탑지, 주변에 질비하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주 낭산은 오늘 아마 이 강의 들으면 낭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주에 드디어 낭산이라는 곳이 있네. 야, 다음에 그냥 뭡니까? 운동화 신고 그냥 산책 삼아서 한번 가도 되고, 주창 진평왕릉에도 있고 사천왕릉도 신문왕릉도 여러 곳이 되고 잠시 이렇게 돌면은 되는 부분이고 또 선도위왕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직까지 덜 개발되어 있고 국가에서 뭡니까? 유네스코에서 요 지역은 뭡니까? 역사 유적지구로 보호해놨습니다. 아주 앞으로는 개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경주 지역에서 대릉원처럼 아주 명품 장소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오늘은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 얽혀져 있던 신라 시대의 스토리, 이야기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낭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 파트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 좀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